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주 크게 한 방 사이다를 시원하게 터뜨린 40대 남자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찾아왔네요. 그래도 날이 좋은 만큼 저희 가게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고 계시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속 시원한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이 늘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 밑에서 재밌고 밝게 성장했어요. 여동생은 제가 12살이 되던 해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최소한 자기 밥 정도는 알아서 차려 먹을 수는 있는 나이였기에 부모님이 가게에 동생을 얻고 출근하시면 하교 후 부모님의 가게로 달려가 직접 분유도 타서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동생을 얻고 키우듯 돌봤죠. 저는 띠동갑인 동생을 돌보느라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땐 친구들이 학교 후에 축구를 하고 가자 아니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가자고 하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미안, 나 동생 돌봐주러 가야 돼서. 야, 누가 보면 네가 아빠인 줄 알겠다. 너 축구 잘하잖아. 그러지 말고 딱 한 판만 하고 가라. 어? 안 돼. 나 없으면 빽빽 울고 난리쳐서 우리 부모님만 피곤해지셔. 다음에 꼭 같이 놀자. 한창 친구들과의 소통이 중요할 시기에 계속 어린 동생을 챙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더군요. 물론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게를 운영하느라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어린 동생까지 돌보느라 공부는 언제 했을까 싶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전 쭉 전교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이었답니다.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유지가 되더군요. 그런 저를 보며 반 친구들은 정말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넌 학원도 한 군데 안 다니고 맨날 학교 끝나면 달려가서 동생 돌보느라 바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난 학원도 다니고 학교 공부까지 하는데도 성적 안 올라서 죽겠는데 너한테 개인 과외라도 좀 받아야 되나? 에이, 무슨 과외야. 나도 공부 잘 못해. 그냥 운이 좋은 거지. 봐봐. 얼굴도 잘생겨. 공부도 잘해. 겸손하기까지. 아, 시는 공평하지 못하다니까. 너 남중 아니고 여기 남녀공학이었음. 너 좋다는 여자애들이 교문 밖으로 줄을 섰을 거다.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제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친구들의 칭찬이 그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경쟁이 셌던 좋은 고등학교까지 붙은 전 그곳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어린 동생이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느냐고요? 귀여운 제 동생은 제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어린이집에서 받은 과자를 건네주고 가던 아이였답니다. 대은아, 이거 오빠가 먹어도 되는 거야? 어, 오빠 다 먹어. 대은이가 오빠 힘내라고 주는 거야. 오빠 챙겨주는 건 우리 대은이밖에 없네. 고마워. 잘 먹을게. 동생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 정도가 되니 그래도 아주 조금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서울에서 내노라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부모님은 서로 얼싸안고서 엄청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답니다. 딱 20살이 되던 해 동생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동생의 보호자 역할에서 손을 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의 첫 직장을 들어간 전 대학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검정 생머리에 하얀 셔츠가 잘 어울리던 아내는 성격까지 정말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었고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2살 차이 나는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남들은 여동생 있으면 엄청 자주 싸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제 눈엔 그저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언니, 언니 하면서 저만 따르는데 어떻게 그런 애랑 자주 싸울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저도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저랑은 띠동갑이에요. 이제 16살인데 저 닮아서 공부도 엄청 잘하고 어릴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저만 보면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노트 들고 올 정도예요. 우와, 띠동갑이요? 그럼 엄청 애틋하시겠어요. 거의 대복 씨가 키우셨겠는데요? 맞아요. 부모님이 시내에서 족발 가게를 하시면서 엄청 바쁘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나서서 돌보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제대로 놀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저렇게 잘 커져서 흐뭇하죠. 볼 때마다. 정말 좋은 오빠였네요, 대복 씨. 나중에 가정 생기면 아내랑 자식한테도 정말 잘해줄 것 같아요. 아내가 살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묘하게 종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죠. 저희는 첫 만남으로부터 2번 정도 더 만남을 가진 후 사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나는 동안 트러블 한 번 없었고 싸움이 생기려는 조짐이 보이면 잘못한 쪽이 빠르게 사과라고 잘못을 인정했기에 평온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흰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됐어요. 아내가 집에 처음 인사를 왔던 날 말도 나긋나긋 부드럽게 하고 무척이나 잘 웃는 아내를 부모님께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웃으시더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아들은 엄마 닮은 여자를 만나고 딸은 아빠 닮은 남자를 만난다는데 우리 대복이가 아주 보는 눈이 탁월하네.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안 그래 여보? 그러니까요. 처음 보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그만 넋을 놓고 봤지 뭐야. 아가씨, 혹시라도 우리 대복이가 속상하게 만들거든 꼭 나한테 말해요. 난 아들 편 안 들어. 같은 여자의 며느리 편 들지. 네, 어머님. 오빠가 혹시 속썩이면 후다닥 달려와서 어머니께 바로 이를게요. 그리고 부모님뿐 아니라 동생도 아내를 마음에 들어했고 아내도 동생을 무척이나 귀여워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오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모두와 편하게 잘 어울리는 아내를 보면서 여자 정말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처갓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 아내가 운전을 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있잖아. 사실 우리 아빠가 몸이 조금 안 좋으셔. 기관지랑 목이 좀 안 좋으셔서 말씀을 많이 못 하실 거야. 기침도 많이 하실 거고 말 많이 안 하셔도 절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알겠지? 아, 그렇구나. 아, 절대 오해 안 할게. 말해줘서 고마워.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데 늦게 말해서 미안해. 아니야, 뭐가 미안해. 오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내의 말을 머릿속에 새기고서 처갓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들어가니 처제는 웃으면서 절 반갑게 맞아줬고 장인어른도 아무 말 없이 은은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근데 장모는 제가 반갑지 않은 듯 제가 와도 본체 만체를 하더군요. 엄마, 예비 형부 왔잖아. 형부 민망하겠다. 우리 집 큰 사이 될 사람인데 얼른 반갑게 인사해줘야지. 아휴, 그냥 혼자 살면 될 걸 기어이 결혼을 한다고. 에휴, 그래요. 어서 와요. 처제의 말에 장모는 계속 투덜거리면서 절 억지로 맞이해줬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것 마냥 식사를 하는데 장인어른께서 밥을 먹는 도중에도 계속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장인어른의 맞은편에 앉아 계속 장인어른을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육안상으로 보기에도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으셨죠. 제가 걱정스러운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장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일 하나? 부모님은 뭐 하시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부모님은 시내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밑에 띠동갑 여동생 한 명이 있고요. 뭐? 띠동갑? 가만히 있어 보자. 띠동갑이면 이제 18살 아니야? 세상에, 이제 서른인데 밑에 18살짜리 동생이 있고, 그럼 혹시 번 돈을 전부 집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지? 동생 학원비라던가 용돈이라든가, 고등학생이면 나갈 돈도 많을 텐데. 아, 그렇진 않습니다. 가끔 용돈을 주긴 하는데 학원을 다니거나 하진 않아서요. 아, 그래? 그거 하나는 다행이네. 그럼 자네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 엄마, 예비사위 연봉은 알아서 뭐하게. 남의 아들이 얼마를 벌든지 말든지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밥이나 드셔. 왜? 아, 궁금해할 수도 있지. 아, 월 25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월 250이라 뭐 나쁘게 버는 편은 아니네. 자네, 우리 지원이한테 얘긴 들었지? 결혼하고 나서도 다달이 우리 집에다가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야 한다고. 네? 어머나, 못 들었나 보네. 자네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지원이 아빠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 가서 검사 받고 약 타서 주사도 맞고 해야 하는데 그게 달에 100만 원이 넘어. 아, 생각을 해보게. 100만 원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늙은이 일을 하기도 힘든 시대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원이가 월급을 이렇게 100만 원씩 뚝 떼선 집에다 보태주고 그랬지. 자넨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내미가 아주 효녀야, 효녀. 그러니까 결혼해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면 되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 듣는 소리에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월급을 넉넉하게 받는 편이 아니었는데 장인어른의 치료비로 다달이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다니. 말없이 그렇게 한 아내에게 화가 나거나 배신감을 느꼈다기보단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그날 저녁 조용한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면서 들을 수 있었죠. 미안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줘서 많이 놀랐지. 사실 우리 아빤 젊었을 때부터 정화조 청소를 하시던 분이셨어. 왜 우리 길에 보면 맨홀 뚜껑 열고 기계 집어넣고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 집에 올 때마다 독한 가스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곤 하셨지만 나랑 동생은 아빠를 엄청 자랑스러워 했었어. 정화조 청소? 와, 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 그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막 해마다 청소하다가 사고 났다는 기사도 몇 번 봤었고. 맞아.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더라고. 아빤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남들이 전부 다 기피하기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 두 자매를 키우셨는데 엄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일은 당연히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 흔한 집안일조차 안 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했다? 엄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더라고. 자식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셨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했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아빤 그 일을 하면서 몇 번이고 그만둘까 하는 소리를 했었어. 아무래도 그 내부가 밀폐된 곳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유독가스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안전장비 같은 것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해마다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쓰러지시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녀올 때마다 아버지 눈물 흘리시면서 조용히 술 한 잔을 하시곤 했어.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치.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렇게 됐으면 나 같았어도 사실 맨정신으로 못 있을 것 같아. 장인어른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러던 아빠도 3년 전에 결국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어. 그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기관지에 계속 유독가스가 들어가면서 영구적인 후유증이 생겼다고. 기관지 물론이고 폐까지 안 좋아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은 당장 그만두셔야 한다고.
안 그러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더라고. 세상 어느 딸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도 아빠한테 계속 일을 하라고 하겠어. 우린 울면서 아빠한테 제발 그만두라고 말했지. 치료 비용, 병원비 같은 건 어떻게든 내가 일하면서 보탤 테니까 제발 일 그만두라고. 엄만 그런 거 가지고 안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달려들었어. 엄만 아빠 아내 아니냐고. 딸들도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쌍술 들고 말리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 아빠는 일을 그만두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아빠 치료비로 100만 원씩 보태드리고 있어.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긴 한데 사실대로 말하면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고 미안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말도 못하고 결혼 못하겠다고 말해도 나 겸허하게 받아들일게. 내 잘못이니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부부는 공동체야. 힘든 일이 있음 같이 힘들어하는 게 맞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땐 또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그런 일은 선뜻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난 이해할 수 있어. 달마다 100만 원씩 보내는 거 난 상관없어. 치료만 잘 받으실 수 있음 100만 원이 뭐야. 200만 원도 보내드리지. 아내는 저의 말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당연히 앞으로 평생을 볼 사이인데 이런 것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이 말을 전해드리니 안타깝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방송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다. 가끔 막 폭발 사고 같은 것도 나고 그런다면서 우리 집 앞에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도 볼 때마다 조마조마하던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시다 그런 병을 얻으셨으니 얼마나 속상할꼬. 아휴, 참 새아가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마음이 좋진 않네. 그럼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많지만은 않겠구나.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곤 하는데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다더라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결혼식은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집이야 대출받아서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혼수도 마련해야 할 거고 너희 식구 먹고 살 생활비도 넉넉하게 있어야 할 텐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지. 자, 받아라 대보가. 이건 우리가 주는 네 결혼 선물이다. 아버지께선 제 말을 듣고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봉투를 한 장 꺼내셨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본 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봉투 안에 무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아버지,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예끼, 부모가 주는 돈은 거절하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너 키워오면서 우리가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늦은 나이에 대은이 낳고 우린 가게 운영한다고 바빠서 대은이한테 크게 신경도 못 써줬는데 네가 대은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다 돌봐줬잖아. 덕분에 대은이도 건강하고 바르게 잘 커졌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오빠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뭘.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자식이라도 고마운 일은 고맙다고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부모인 거고 혹시나 이런 일이 올까 봐 우리가 너 주려고 조금씩 모아놨던 거야. 그리고 대은이도 어릴 때부터 용돈 받은 거 모아서 오빠 결혼하는데 보태고 싶다고 우리한테 주더구나. 그 돈까지 같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 받아. 집 살 때 보태던지 아니면 어려울 때 쓰던지 아니 뭐 가전제품을 사든지 너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 저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저한테 주시려고 돈을 모아왔다는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찡해지더군요. 그 이후 양가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진행한 후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집은 부모님께서 주신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합쳐 볕이 잘 드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저희 부부에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니 부모님은 물론이고 여동생 그리고 처제까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장모만은 아내 임신 소식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혼하면 임신하는 거 당연하지. 뭘 그렇게 유난들을 떨어? 근데 너 임신하고 나면 직장 못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럼 아빠 병원비는 어떡하고? 엄마, 지금 딸내미가 아기를 가졌다는데 돈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아? 아니,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지. 배가 점점 나오면 나중엔 걷는 것 하나도 힘들어질 테고 회사에서도 배불러 가지고 다니면 다들 안 좋게 볼 텐데 돈은 어떻게 벌 거냐는 거야. 달에 100만 원씩은 보내야 하는데 그건 또 어떡할 건데? 계획은 있어? 그런 걱정하지 마. 나 쉬는 동안은 김서방이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대. 어머, 그래? 우리 근사인 인물도 훤칠한데 어쩜 그렇게 속까지 깊다니. 그래, 알겠어. 몸 조심하고 늘 보내던 날짜에 돈 보내는 거 잊지 말고. 임신을 했다는데도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돈 얘기부터 하는 장모 때문에 아내는 적잖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100번 양보해 장인어른이 달마다 병원에 가야 하니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해 보기로 했죠. 장인어른께는 문자로 초음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가 되는구나 몸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아빠가 가보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한다 라는 답장이 돌아왔어요. 장인어른의 답장을 보고서 아내가 얼마나 울던지 그 모습에 저도 울컥해서 우는 아내를 천천히 토닥여 줬습니다. 장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와중에도 계속됐어요. 아내의 배가 어느 정도 불렀을 무렵에 명절이었습니다. 처제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집에 찾아온 예비 동서와 함께 가족들이 다 같이 차례 지내고 가볍게 술 한 잔을 하던 때였어요. 벼랑간 가만히 있던 장모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아내와 처제를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네 이거 하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살아. 너넨 우리 자식이고 우린 너네 부모니까 니네가 우리 죽을 때까지 책임지면서 살아야 돼. 그게 자식의 숙명이라는 거고 역할이라는 거야. 자식은 부모를 떠받들고 봉양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지원이 넌 결혼했어도 당연히 친정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지영이 너도 엄마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 알았지? 아빠를 빼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 엄마. 그리고 예비 사이랑 형부까지 있는 자리에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렇게 말 안 해도 언니랑 나랑 할 만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많이 부족한가 봐, 엄만. 우리가 뭘 더 해줄까? 또 말 대꾸하지? 엄마가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대답이나 하면 될 것이지. 무슨 사족을 그렇게 다뤄. 그리고 지원이 너 엄마가 얼마 전에 안마의자 사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그거 못 봤니? 엄마, 안마의자 하나에 돈이 얼만지 알아? 싼 것도 아니고 엄마가 갖고 싶은 건 250만 원이 넘더만. 그걸 우리 형편에 어떻게 사? 할부로 산다고 쳐도 이자가 진짜 어마무시할 텐데 몇십만 원짜리면 몰라도 그 정도 되는 건 부담스러워서 못 사줘. 다른 집 자식들은 말 안 해도 잘만 사주더만 우리 집 자식들은 어떻게 된 게? 엄마 안마의자 하나도 못 사주냐? 생각해보는 신용도 않고 단칼에 바로 거절을 해버리는구만. 아이, 됐다 됐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아이, 엄마. 언니랑 형부도 달에 아빠 치료비로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또 나중에 엄마 손주도 태어날 텐데 250만 원 넘는 안마의자는 좀 너무했다. 정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사드릴게. 그러니까 언니한테 무리한 거 사달라고 말하지 마. 장모 눈에는 아내가 말하기만 하면 뚝딱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장모의 요구를 못 이긴 척 들어줬던 아내도 만삭에 들어서면서부턴 아무것도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듯 조금씩 돌려서 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아이가 태어날 거였기 때문에 이젠 가족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싶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들이 태어났고
그 무렵 처제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안에 겹경사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내는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연이어 임신을 하다 보니 이제는 휴직계를 쓰는 것보다 회사를 퇴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데만 전념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제게 조심스럽게 꺼내더군요. 처음 한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정도로 아기를 좋아했었나 싶었는데 낳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생각 이상으로 아기를 좋아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엔 이제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애들 옆에 있는 게 낫겠다 싶었어. 당신 생각은 어때? 난 당신 생각에 동의해. 어쨌든 지금 아이들한텐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어디에서 들었는데 부모가 직접 교육시켜야 애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큰다고 하더라고. 난 당신 의견 존중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장을 관두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바로 달마다 처가로 보내는 100만 원이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돈을 보낼 땐 사실 100만 원 정도 비어도 크게 티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외벌이를 하게 되니 그 돈이 생각 이상으로 부담스럽더군요. 하지만 굳이 아내에게 부담스럽다는 걸 티내진 않았어요. 우선 그 100만 원이 단순 용돈 개념도 아니었을 뿐더러 아내가 장인어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오직 장인어른만을 생각해서 부담스럽더라도 꼬박꼬박 그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처제를 만나겠다고 나간 아내가 해가 저물 쯤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한 병을 까서는 잔에 따르지도 않고 그냥 물을 마시듯 벌컥벌컥 들이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 바로 아내에게 달려가 병을 뺏어 들었죠. 이런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들어오자마자 병나발을 불어? 말을 해, 말을. 한참을 씩씩거리던 아내는 이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정말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동안 달마다 우리가 엄마한테 100만 원씩 보냈었잖아. 아빠 병원비에 쓰라고. 나 일 그만두고 나서부턴 당신 월급에서 계속 떼서 보냈었고. 그랬지. 얼마 전에 동생도 그러더라고. 자기한테도 달에 100만 원씩 달라고 했다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줘도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신가 보다 하고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한테 받아가는 100만 원은 그냥 병원비라고 치는데 동생한테 받아가는 100만 원 어디다 쓰는 건지 용돈이라기엔 너무 금액이 커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동생이 울면서 말하는 거야. 우리가 준 돈, 그리고 동생이 준 돈 전부 다 아빠 병원비를 쓰인 게 아니었다고. 뭐? 그럼 처제가 준 돈이랑 우리가 준 돈 다 합해서 200만 원이 되는데 그 큰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다는 거야? 동생이 그걸 확인하고 엄마한테 가서 추궁했는데 글쎄 우리가 보낸 돈의 80%에서 90% 정도는 엄마 필요한 거 사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아픈 아빠 집에 혼자 놔두고 친구분들이랑 모임 갖고 맛있는 거 사 먹는데 돈을 다 써버리셨대. 쉽게 말해서 엄마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 쓰셨다는 거야. 그동안 아빤 그냥 병원 가서 간단하게 주사만 맞았고 드셔야 하는 약도 제대로 처방을 못 받았대. 마지막 처방일이 지금으로부터 6개월도 훨씬 더 됐다더라. 아빤 우리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 오래된 약까지 아껴 드시고 있었던 거고 엄만 동생이 물어보기 전까지 우릴 깜짝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진짜 동생이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집으로 바로 찾아갔지.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장모님은 뭐라고 하시던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아빠 치료비 하라고 100만 원씩 줬지. 엄마 사치 부리라고 그렇게 준 줄 아냐고 하니까
나한테 되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거야. 그럼 자기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고. 친구들도 만나지 말고 집에서 네 아빠 병수발이나 들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 그리고 자식이 돼서 그 100만 원 중에 돈 조금 쓰는 것도 아까워서 이렇게 엄마한테 바락바락 소리 지르러 온 거냐고. 다른 집 자식들은 엄마가 달라는 말 안 해도 용돈도 주고 뭐 크루즈 여행 같은 것도 보내준다고. 네가 그러고도 큰딸이라고 할 수 있냐고. 딸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그럼 엄만 그러고도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줄 아냐고 따졌어.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가 먹고 마시고 그 돈 쓰는 동안 아빤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자식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빠한테 진짜 죄송해 죽겠어, 여보. 정말 어떡하면 좋지? 아내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제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들으면서도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저희한테 받아가는 100만 원으로도 모자라 처제네 부부에게까지 돈을 뜯어내고 그 돈의 대부분이 장인어른께 들어간 게 아니라 장모 개인이 사용하는 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아내 못지않게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태까지 장모가 거짓말을 해오면서 돈을 이상한 곳에다가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계속 돈을 보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특단의 조치를 말해줬습니다. 여보, 이거 장모님께 말하지 말고 우리가 장인어른께 치료비랑 병원비 쓰실 수 있도록 카드 만들어 드리자. 그걸로 약값도 하시고 편하게 맛있는 밥도 사 드실 수 있게 현금을 드려야 하나 생각했는데 그것보단 그냥 카드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장모님한텐 한 달에 용돈 50만 원 정도만 드리자고. 뭐하러 50만 원을 줘? 그냥 차라리 다 끊어버리자. 자기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떻게 보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같이 사시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필요하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일단 50만 원은 드린다고 말씀드려보자. 그래, 알겠어. 난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여보, 그리고 만약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엄마가 화내면서 이혼하라고 하면 그냥 단박에 알겠다고 말해버려. 엄마 성격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실 것 같거든.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한 방 시원하게 먹여버려. 알겠지? 그건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와 아내는 곧바로 처갓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장모는 아내의 얼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비웃듯 입꼬리를 씩 올려 웃으며 저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왜? 아까 그렇게 실컷 짜증내고 가더니 미안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든? 이렇게 빨리 꼬리 내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러 올 거면서 싸가지 없게 덤비긴 뭐하러 덤벼? 오르지도 못할 남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 네가 엄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네. 누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온 줄 알아? 김서방이 엄마한테 할 말 있다고 해서 같이 온 거야. 김서방, 자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게 뭐가 있나? 그래 어디 드러나 보지. 장모님, 대충 이야긴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보내드린 100만 원을 장인어른 병원비가 아니라 다른 곳에다 쓰고 계셨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100만 원까지 돈을 보내드리기엔 영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처제한테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신다면서요. 저희한테도 100만 원, 처제한테도 100만 원, 총 200만 원. 장인어른 병원비에 쓰실 게 아니라면 저희가 100만 원씩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장모님께 달에 50만 원 정도만 드리려고요. 50만 원이라도 충분히 괜찮으시죠?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50만 원? 아휴, 자네 혹시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겐가? 고작 한 달에 50만 원 줄 정도로 배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다른 집 딸도 아니고 내 딸을 데리고 갔으면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다른 집 사이들은 조건 없이 월에 200만 원, 300만 원도 덥석덥석 준다고 하는데 큰 사위란 인간이 장모님 편히 쓰시라고 돈을 더 준다고 말하지 못할 망정. 뭐? 둘째네 집안도 돈을 주니까 100만 원에서 돈을 깎겠다고? 야,
50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갖다 붙이라는 거야? 숨만 쉬어도 50만 원은 그냥 나가구만. 에이, 장모님, 어떻게 숨만 쉬어도 50만 원이 그냥 나갑니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두 분이서 50만 원이면 마트 가서 간단한 식재료도 사시고 음료도 사 드실 수 있고 생활비로 쓰시면 한 달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으실 텐데 계획적으로 쓰시면 한 달 50만 원으로 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50만 원도 부족하신 거예요? 아이고, 혈압이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앉았어? 이놈이고 저놈이고 어디 하나 정상적인 놈들이 하나도 없네. 내 참 사위를 교체하던지 해야지 원. 장모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위 교체한다고 했다. 왜? 어디 내가 이혼남 타이틀 한번 붙이고 살게 만들어줘? 내가 못할 것 같아? 세상에 자네보다 잘난 사윗감 지천에 깔리고 깔렸어. 장모한테 10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운 사위. 내가 뭐 예쁘다고 우리 딸 옆에 두겠나? 그냥 확 바꿔버리고 말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아내와 집에서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그 예상은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중하더라고요. 저는 장모의 사위 교체해줄까라는 말에 활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그 말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야 완전히 환영이죠. 장모님께서 사위를 바꾸신다고 하니 뭐 제가 달리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지금 난 자네를 내 딸이랑 이혼시키겠다는 말이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장모님 말뜻 너무 이해 잘했습니다. 그 말 해주시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장모님, 사위 교체되기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돈 달라고 하실 건 아니죠? 만약 그런 거라면 드리기로 했던 50만 원마저도 전 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뭐하러 돈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교체하실 거면 빨리 좀 교체해 주세요. 저도 제 지갑 좀 지키게요. 후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얼마나 좋은 사익감들이 줄 서 있는지 저도 진짜 너무 보고 싶네요. 자네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래. 겁먹고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라 판국에. 뭐? 자네가 내 딸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모양인데 오늘은 나한테 소리를 좀 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엔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할 만큼 나한테 복종적인 애야.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 그러세요? 와이프가 그렇게 장모님에게 순종적인 사람인지 여태까지 정말 모르고 살았네요. 마침 옆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답 들으시면 되겠네요, 장모님. 자기가 말해봐. 장모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날 선택할지. 엄마, 내가 앞에 있다는 걸 아예 까먹은 거야? 딸이 앞에 있는데 용돈 그거 50만 원 깎았다는 이유로 뭐? 사위를 교체해? 이혼남 타이틀을 달아줘? 엄마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한다고? 그래, 어린 시절에 난 그랬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버진 저렇게 힘없이 누워만 계시고 밥 한 술 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엄만 맨날 화장품이나 사드리고 모임이나 다니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혼자 정아주일 하면서 힘들게 돈 벌어오신 거 우리 다 알아. 기억 못하는 줄 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 엄만 모르지? 정아조 청소일하면서 아버지 동료들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장례식장 한번 다녀오실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 혼자 목숨 걸고 위험한 일 하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렸어. 그거 다 알아서 아버지한테 잘했던 건데 엄마는 어떻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네가 준 돈으로 내 살고 좀 사고 친구들 좀 만나고 다닌 게 그렇게 죽을 죄냐? 어? 자식한테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죽을 죄냐고. 난 내 인생 좀 즐기면 안 되니? 내가 내 인생 좀 즐기는데 니네한테 그렇게 배알 꼴리고 화나는 일이야? 배알 꼴리고 화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만 아빠를 걸고 거짓말을 했어. 나랑 지영이도 모자라 제부랑 내 남편까지 싹 다 속였다고. 엄만 아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 같이 말아먹으려고 한 거야. 알아? 자식이 잘 풀리게 도와주긴커녕 그냥 앞길을 통째로 막아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영이가 뭘 하는 줄 알아?
자기도 그렇고 제부도 그렇고 월급 얼마 안 되는데 달에 100만 원씩 갖다 주려니까 힘들대.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가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대. 자식들 입에서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럼 니네가 그만큼 돈을 더 잘 버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니네가 무능력한 걸 지금 내 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니네가 돈 못 벌어서 월급도 적게 받는 걸 가지고 그걸 내 탓을 하는 거냐고? 아이고, 자식 힘들게 낳고 키워봤자 아무짝에 소용없다더니 니네가 지금 이러고도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늘에서야 확실히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주려고 했던 50만 원조차도 안 줄 거야. 지영이한테도 말할 거야. 엄마가 아무리 울고불고 빌어도 절대 돈 주지 말라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아버지 병원비 핑계 댈 것 같아서 우리가 카드도 만들어 드릴 거고 아버지한테 카드 드리고 엄마한테 카드 줄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혼자만 쓰라고 말씀드릴 거야. 조금이라도 허튼데 결제된 거 확인하는 순간 바로 달려와서 깽판 칠 거야. 야, 그럼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쫄쫄 굶으면서 살라는 거야?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돼? 엄만 엄마 알아서 살아. 엄마 그 잘난 모임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든 빌붙든 아니면 밖에 나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든 알아서 하라고.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 지 엄마를 갖다가 아주 굶겨 죽이려고 작정들을 했네. 아이고,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 복도 없네. 이 더러운 팔자를 어떡할꼬. 아이고. 장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는 척을 하며 아주 난리굿을 피웠지만 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50만 원을 주기도 힘든 세상인데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오직 장인어른이 회복되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며 도움을 드린 거였는데 돈이 애먼데 새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은 정말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충격적이네요. 저희는 그날부로 장모에게 주던 100만 원을 아예 주지 않게 됐어요. 원래 주기로 했었던 50만 원조차 주지 않고 그냥 일절 교류를 끊어버린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용돈을 끊자마자 장모는 처제네 부부에게 저희 부부의 뒷담화를 하면서 이젠 니네가 우리한테 돈을 줘야 한다. 100만 원 생활비라도 달라며 계속 돈을 달라고 졸라댔고 거기에 학을 뗀 처제네 부부도 저희 부부를 따라 아예 돈을 들이지 않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마 저희의 과감한 선택을 보며 처제네도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껜 카드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카드를 만들어 드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모가 그 카드를 뺏어갈 것 같더군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논의해 현명하게 장인어른께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생활비를 처제네 부부와 함께 합쳐서 보내드리게 됐어요. 다행히도 장인어른께선 지금 꾸준히 병원에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족발집에 체인점을 내서 버젓이 사장 타이틀을 달고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워낙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 하루하루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장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김서방, 잘 지내는가? 가게 차렸다는 소식은 들었네. 내가 잘 풀리라고 개업꽃이라도 들고 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쩐 일이세요? 또 돈 달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우리 애들이랑 자네들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자네가 주기로 했던 50만 원 있잖아. 그거라도 내가 감지덕지 하면서 받을 테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는가? 처음엔 아주 데모라도 일으킬 것처럼 도끼 눈을 뜨면서 자식도 아니라고 바닥에 주저앉아선 막말을 내뱉던 사람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꼬리를 내려버린 것이었죠. 나중에 처제한테도 연락을 해보니 동서에게도 같은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자식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앉아서 고혈만 쪽쪽 빨아먹으려고 했던 과거 장모의 행동이 아직도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60대 중반쯤의 나이면 식당에서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장모는 그냥 놀고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차라리 그냥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드릴지 아니면 그냥 달라는 부탁도 외면한 채로 살아갈지 말이죠. 예전에 아내였다면 마음이 약해져 그냥 조금이라도 드리자고 했을 텐데 지금의 아내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단호하고 냉정해졌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집안을 지키는 가장이 되었기에 중심을 바로잡고 있답니다. 앞으로 장모는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이래저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숨죽여 살게 되겠죠. 장모만 보고 있으면 참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요즘 시대를 보면 저희 상황처럼 부모가 자식의 등골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빨아먹는 집안도 있는 반면 자식이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곳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접할 때면 참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쓰는 건 정말 쉽지만 벌어들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말이죠. 사실 사연에 담긴 내용은 이의 10분의 1밖에 말씀 안 드린 거랍니다. 아내와 처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돈은 사랑의 핏줄이자 전쟁의 핏줄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돈으로 인해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는 상황이 생겨버리기도 하죠. 힘들게 돈을 벌어보지 못했다면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돈을 달라는 말도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과 돈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만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